분신사바 본신사바 모이때 구다사이 여기에 오셨나요? 호기심반 장난반으로 친구 은비와 함께 학교에서 폐쇄된 미술실을 찾아갔어. 오래전부터 그 미술실에서 안 좋은 사건이 있었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지. 특히나 분신사바를 하면 귀신이 나타난다라는 괴담은 우리들 사이에서 유명했어. 그런 괴담이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 오, 생각보다 으스스한데 이거 진짜 귀신 나오는 거 아니야? 귀신은 무슨, 그냥 재미로 하는 거지. 빨리 해보자. 긴장된 마음으로 우리는 손을 마주 잡았어. 그런데 의식을 시작하려던 순간 갑자기 뒤쪽 사물함이 덜컥하고 열리는 거야. 우리는 깜짝 놀라서 서로를 쳐다봤지. 조심스레 열린 사물함 앞으로 다가가자 그 안에는 낡고 구겨진 종이 한 장이 있었어. 분신사바 규칙? 종이에 규칙이 적혀 있어? 뭔데? 규칙 1. 윗옷은 반드시 하얀 옷을 입고 할 것. 2. 연필을 의도하여 움직이지 말 것. 3. 진행 중인 의식을 중단할 시 책임은 의식에 참여한 모두에게 있음을 명심할 것. 4. 의식을 끝낼 때 반드시 그녀에게 허락을 받을 것. 5. 또 있어? 왜 이렇게 길어? 근데 1번에 흰옷 입고 해야 한다고 했지? 그거 재밌겠다. 나와 은비는 넥타이와 겉옷을 벗고 흰 셔츠만 남긴 채 분신사바를 시작했어. 그런데 분신사바 본신사바 모이때 구다사이 여기에 오셨나요? 갑자기 손이 이상하게 무거워지더니 연필이 격렬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 동시에 거센 바람소리와 함께 창문이 심하게 흔들렸고 천장에서 종이 위로 붉은 액체가 뚝뚝 떨어지는 거야. 순간 소름이 확 돋아서 비명이 터져나왔어. 우리는 규칙이고 뭐고 정신없이 그 자리에서 도망쳐 나왔지. 분신사바 그저 장난삼아 가볍게 시작했던 의식일 뿐이었는데 그날 밤 나는 꿈을 꿨어. 아무것도 없는 교실. 그런데 그 안에는 또 다른 내가 앉아 있었어. 연필을 잡은 채로 말이지.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더니 나를 응시하는 듯 보였는데 어딘가 이상했어. 내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내가 아니라는 건 확실했지. 그리고 언제부터인지 뒤쪽에 검은 옷을 입은 여자가 서 있었는데 깔깔깔 웃더라고. 그녀의 웃음소리가 점점 귀를 찢을 듯 커졌고 나는 극심한 고통과 공포에 꿈속에서도 비명을 지르며 눈을 떴어. 그날 학교에서 은비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 너도 나랑 똑같은 꿈을 꿨다고? 네가 꿈에서 봤다던 그 검은 옷 입은 여자 내 꿈에도 나왔어. 우리는 무서움과 불길함에 휩싸였고 결국 다시 미술실을 찾아가 규칙이 적힌 종이를 제대로 확인했어. 그리고 미처 읽지 못한 규칙을 발견했지. 5. 의식이 끝나면 사용한 종이와 펜을 반드시 태울 것. 6. 의식을 끝내지 못한 참가자는 3일 이내에 다시 같은 장소에서 의식을 마칠 것. 우리에게 남은 선택지는 단 한 가지. 다시 분신사바를 시작해서 끝을 보는 방법. 그것뿐이었어. 분신사바 모이때 구다사이 여기에 오셨나요? 어떡해. 나 무서워. 저기 이제 그만 의식을 끝내도 될까요? 제발 우리 그냥 가게 해주세요. 몇 번의 간절한 사정 끝에 연필은 천천히 움직였고 결국 그녀의 허락을 받을 수 있었어. 우리는 서둘러 나가려고 했지만 은비가 힘이 빠졌는지 잘 일어나지 못하길래 나는 친구를 부축하며 미술실을 도망치듯 벗어났어. 그런데 다음날 친구가 등교하지 않은 거야. 선생님 말로는 아파서 당분간 학교에 나오지 못한다고 했는데 나는 왠지 불길한 애감이 들어 결국 하교 후 병원을 찾아갔지. 은비는 의식불명 상태였어. 의사도 원인을 알 수 없다며 스트레스가 가장 큰 요인일 거라고만 했지. 나는 어떻게든 해야만 했고 결국 수소문 끝에 한 무당을 찾아갔어. 무당은 내 이야기를 듣더니 한숨을 푹 쉬며 말했지. 그게 뭐가 그렇게 재밌다고 그따위 짓을 해? 에휴, 네 친구의 한심한 행동 때문에 귀신이 화가 단단히 난 거야. 한심한 행동이요? 은비가 무슨 행동을 했는데요? 나는 눈물을 흘리며 살려달라고 애원했어. 그러자 무당이 복주머니 같은 것에 팥과 부적을 넣어 성냥과 함께 내밀었지. 무당은 다시 그 장소로 돌아가 혼자서라도 마지막 의식을 치러야 한다고 말했어. 그리고 귀신이 허락해주지 않더라도 종이와 펜을 반드시 주머니와 함께 태워야 한다고 말했지.
나는 주머니를 꽉 쥔 채 다시 미술실로 가서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의식을 시작했어. 역시나 그녀는 의식을 끝내는 걸 허락해주지 않았지. 너무 두려웠지만 침착하게 무당이 준 주머니를 꺼내들었어. 그러자 귀신이 나에게 서서히 다가왔고 나는 재빠르게 종이와 펜에 불을 붙였지. 그 불길이 커질수록 귀신의 몸은 점점 희미해졌고 마침내 귀신은 사라졌어. 불까지 꺼진 걸 확인한 후 미친 듯이 미술실을 뛰쳐나와 친구가 있는 병원으로 달려갔어. 다행히 친구는 눈을 뜨고 있었고 나는 안도의 눈물을 터뜨렸지. 그 후로 우리는 장난으로라도 그런 의식을 하지 않기로 했어. 하지만 여전히 그 폐쇄된 미술실에 가면 마치 누군가를 기다렸다는 듯 한 칸의 사물함이 열린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어. 분신사바는 일종의 강령술로 귀신을 불러내어 질문에 답을 듣는 의식이다. 이 의식에는 몇 가지 규칙이 존재하는데 그 규칙 중 하나라도 어길 시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의식을 시작하자마자 갑자기 천장에서 붉은 액체가 종이 위로 떨어졌다. 이는 단순한 현상이 아니라 귀신이 이곳에 도착했음을 알리는 신호였다. 그날 밤 주인공과 친구는 같은 꿈을 꾸었다. 이 현상은 분신사바 규칙 4번을 어겼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규칙 4번에 따르면 의식을 끝낼 때 반드시 그녀에게 허락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두 사람은 허락 없이 도망쳤다. 그 결과 귀신은 그들을 놔주지 않았고 같은 꿈을 꾸게 함으로써 귀신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없도록 만든 것이다. 다시 미술실로 돌아간 두 사람은 의식을 끝내기 위해 간절히 귀신에게 허락을 구했다. 그리고 마침내 연필이 움직이며 허락을 받은 듯 보였다. 하지만 사실 귀신이 허락한 것이 아니었다. 친구 은비는 너무 무서워서 귀신이 허락해주기를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연필을 움직였다. 이 행동은 분신사바 규칙 2번을 어긴 것이며 그로 인해 귀신은 분노했고 이러한 결과를 초래했다. 여보세요? 뭐? 사정이 생겨서 엄마를 돌볼 수 없게 됐다고? 어떡하지? 나도 일 때문에 시간이 없는데. 엄마, 무슨 일이야? 네 외할머니가 많이 편찮으시대. 치매가 심해져서 혼자 계시는 게 어렵다는데 이모가 사정이 생겨서 당분간 할머니를 돌봐드릴 수가 없다네. 뭐? 그럼 어떡해? 할머니 혼자 계셔야 해? 그래서 그런데 다정이 네가 이번 여름방학 동안 돌봐드려야 할 것 같은데 괜찮겠어? 내가? 아 왜? 나 방학에 약속 많단 말이야. 그렇다고 네 할머니를 혼자 둘 수는 없잖니. 이번 방학에만 가서 고생 좀 해. 그 대신 용돈 많이 줄게. 에휴, 알겠어. 어쩔 수 없지 뭐. 여기서 방학 동안 혼자 뭐하고 놀지? 아이고, 우리 다정이 왔냐? 네, 할머니. 잘 지내셨어요? 근데 왜 밖에 나와 계세요?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 다정이 너는 밤에 절대 밖에 나가지 말거라. 낯선 목소리가 들려도 문을 열어주면 안 된다. 밤에요? 네, 알겠어요. 환청까지 들으시는 걸 보니 진짜 치매가 심해지셨나 보네. 그 아이가 또 날 부르는구나. 그 아이가 또 날 불러. 뭐야? 이게 무슨 소리야? 할머니? 그 아이가 날 부른다. 할머니, 그게 무슨 소리야? 도대체 누가 할머니를 부른다는 거야? 네 엄마 목소리인데 문이 열려있는데도 안 들어오고 자꾸 날 부르는구나. 내가 나가봐야겠어. 할머니, 안 돼요. 이 시간에 어딜 가시려고요? 저게 뭐지? 야생동물인가? 에이, 모르겠다. 할머니, 저희 어서 들어가서 자요.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 어디 계세요? 이건 할머니 신발 자국이잖아? 도대체 이 밤에 어딜 가신 거야? 할머니! 할머니! 나 여기 있다. 다정아, 나 좀 도와주렴.
할머니? 어디 계세요? 제가 그쪽으로 갈게요. 안 된다. 그거 네 할머니 아니야. 네? 하지만 저건 분명 저희 할머니 목소리라고요. 근데 누구세요? 나는 이 마을의 이장이란다. 이 산에는 오래전부터 사람 목소리를 흉내내는 무언가가 있단다. 그 존재에게 홀린 노인들이 자주 실종되곤 하지. 오늘은 날이 너무 어두우니 내일 날이 밝으면 같이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구나. 네? 네, 알겠어요. 내일 찾으면 할머니를 못 찾을지도 몰라. 혼자 조금이라도 찾아봐야겠어. 할머니! 저 왔어요! 할머니! 날 구하러 왔구나. 할머니 여기 있단다. 다정아, 여기다. 어서 여기로 오거라. 할머니? 할머니 맞아요? 다정아, 내가 진짜다. 절대 거기로 가면 안 된다. 어서 나에게 오거라. 뒤에서도 할머니 목소리가 들리잖아. 도대체 누가 진짜 우리 할머니인 거야? 할머니 신발이잖아.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날이 밝으면 찾자고 당부했거늘 기어코 혼자 찾으러 나섰구나. 아무튼 무사해서 다행이다. 할머니, 저희 할머니는요? 아마도 그 존재에게 희생당한 네 할머니가 너를 구하기 위해 세상을 떠나지 못하고 널 지켜주신 것 같구나. 나는 할머니의 희생 덕분에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그리고 할머니는 가끔 내 꿈에 나타나 나를 꼭 껴안아 주시고는 한다. 장산범은 하얀 털을 가진 호랑이 요괴로 사람의 목소리를 흉내내어 유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 요괴의 가장 무서운 점은 단순히 살아있는 사람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죽은 자의 목소리까지도 똑같이 흉내낼 수 있다는 것이다. 할머니는 밤마다 누군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가 들린다고 했다. 하지만 사실 할머니가 들은 목소리는 치매 환자의 환청이 아니라 장산범이 유인하기 위해 내는 소리였다. 주인공이 들었던 할머니의 목소리는 실제 할머니의 것이 아니라 할머니를 잡아먹은 후 장산범이 할머니의 목소리를 흉내낸 것이었다. 장산범은 한 명을 잡아먹고 나면 그와 가까운 사람의 목소리를 이용해 또 다른 희생자를 유인한다. 그리고 이번에는 주인공이 그 대상이 되었던 것이다. 장산범이 할머니의 목소리를 흉내내며 주인공을 유인할 때 또 다른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는 돌아가신 할머니가 끝내 저승으로 가지 못하고 손녀를 지키기 위해 마지막 힘을 다해 도움의 손길을 내민 것이다. 아, 드디어 퇴근이다. 집에서 맥주 한 캔 마셔야지. 어? 찹쌀이? 찹쌀아, 언니 기다리고 있었어? 배고프지? 언니가 간식 줄게. 네가 우리 동네에 나타나서 또 돌아다니기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많이 컸네? 도대체 이렇게 이쁜 애를 누가 버린 거야? 어? 저게 뭐지? 이건 쌍안경이잖아? 이게 왜 여기에 버려져 있지? 오, 잘 보인다. 이거 괜찮은데? 에휴, 저 아저씨는 또 술 취해서 저러고 있네. 저기로는 안 지나가야겠다. 어? 저 고양이 둘은 맨날 붙어 다니는 게 커플인가? 귀여워. 찹쌀이잖아? 쟤는 언제 저기까지 간 거야? 근데 왜 짖는 거지? 평소엔 짖지도 않는 애가. 저게 뭐야? 사람이야? 근데 저 사람 왜 쓰레기를 뒤지고 있지? 설마 먹고 있는 건가? 설마 날 본 거야? 이 거리에서? 에이, 아닐 거야. 여기까지 따라오진 않겠지? 휴, 다행이다. 그 녀석 진짜 뭐였지? 112, 경찰서에 신고해야 돼. 여보세요? 경찰서죠? 여기.
여보세요? 말씀하세요. 여보세요? 장난 전화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소리는 찹쌀이? 안 돼! 오지 마! 찹쌀아! 도망쳐! 왜 아무 소리도 안 들리지? 이제 간 건가? 찹쌀아! 찹쌀아! 도망치지, 여긴 왜 왔어? 언니랑 빨리 병원 가자. 견주분께서 빨리 조치를 취해주신 덕분에 금방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견주분 맞으시죠? 네? 견주요? 네, 제가 견주예요. 찹쌀아, 날 구해줘서 고마워. 우리 앞으로 행복하게 살자. 이제 내가 널 지켜줄게. 여기 있던 쌍안경 어디 갔지? 주인공은 평소처럼 퇴근하던 중 벤치 아래에서 먼지가 낀 쌍안경 하나를 발견한다. 별다른 의심 없이 쌍안경을 들여다보지만 그 순간부터 모든 일이 시작된 것이다. 이 쌍안경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특정 존재를 볼 수 있는 수단이며 동시에 그 존재에게 보이는 매개체이다. 이 존재는 쌍안경을 사용한 사람을 인식한 뒤 그 사람을 추적해 공격한다. 이는 그 존재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쌍안경을 미끼로 삼아 인간을 유인하는 기생체임을 보여준다. 찹쌀이는 이야기 초반엔 단순히 동네에서 챙겨주는 유기견처럼 보인다. 그러나 후반부 괴물이 주인공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찹쌀이는 목숨을 걸고 주인공을 지키기 위해 괴물과 맞서 싸운다. 이는 찹쌀이가 자신을 돌봐준 주인공에게 은혜를 갚으려 했던 행동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 장면에서 주인공이 다시 집으로 돌아왔을 때 마당 평상에 올려놓았던 쌍안경이 사라져 있었고 그 쌍안경은 처음 발견됐던 벤치 아래에 다시 놓여 있었다. 이는 괴물이 주인공을 먹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다음 희생자를 유인하기 위해 쌍안경을 원래 위치에 되돌려 놓은 것이다. 저 인간 또 저러네. 나이 먹고 할 짓이 저렇게 없나? 에휴, 내버려둬. 저런 인간들은 나중에 똑같이 당하게 돼 있어.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누가 새끼 고양이한테 이런 짓을... 야, 혹시 그 자식이 그런 거 아니야? 아, 왜 고양이한테 매일같이 돌 던지던 자식 있잖아. 설마 그 정도로 정신병자였다고? 아, 고양이 울음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자겠네. 오늘따라 왜 이렇게 우는 거야? 고양이들이 안 보이잖아? 분명 싸우는 소리였는데. 저건 도대체... 여기가 아니었네? 고양이가 말을... 내가 헛것을 본 건가? 소연아, 여기서 뭐해? 무슨 일 있어? 그... 고양이 괴롭히던 사람 있잖아. 어젯밤에 죽었대. 그것도 어제 새끼 고양이들처럼 머리가 터진 채로 말이야. 뭐? 여기가 아니었네? 그럼 내가 어제 본 게 설마... 왜? 너 어제 뭐 봤어? 뭐 본 거지? 뭐 봤는데? 아니야, 아무것도. 마지막 장면에서 주인공 뒤에 조용히 앉아있던 검은 고양이는 단순한 동물이 아니었다.
그 고양이는 며칠 전 죽임을 당한 새끼 고양이들의 엄마였고 주인공이 창밖에서 마주쳤던 거대 고양이의 원래 모습이었다. 주인공은 거대 고양이와 마주쳤지만 고양이는 단 한마디만 하고 사라졌다. 거대 고양이는 새끼들을 죽인 인간을 찾아 헤매는 중이었고 주인공은 그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해를 입지 않았던 것이다. 동네에서 늘 고양이를 괴롭히던 남자는 새끼 고양이들을 직접 죽인 범인이었고 자신이 고양이들을 죽인 방식 그대로 끔찍한 최후를 맞이한 것이다. 요즘 남자친구와의 관계가 이상하다고 느끼던 찰나였어. 우리는 서로 매일같이 싸우다가 언제부턴가 대화가 뚝 끊기다시피 했거든. 데이트를 해도 휴대폰만 만지작거리고 내가 무슨 말을 해도 건성으로 대답하거나 아예 듣지 못한 척하곤 했어. 그와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지. 이런 상태로는 안 되겠다 싶었는데 그럴수록 나는 그가 점점 더 낯설게 느껴졌어. 그날도 카페에서 데이트를 하고 있었어. 나를 쳐다도 보지 않는 남친의 태도가 불편해서 괜히 뜨거운 커피를 홀짝거리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 그런데 옆자리에서 들리는 대화가 귀에 쏙 들어왔어. 너 그 소문 들었어? 얼마 전에 이 동네에서 살인사건이 났대. 들었지. 그 뒤로 밤에 목이 긴 여자를 봤다는 사람들이 있다던데? 그냥 소문이겠지? 무심하게 흘러나오는 그녀들의 이야기에 이상하게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 그냥 헛소문이겠지 하고 넘기려 했는데 묘하게 그 이야기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더라고. 며칠 뒤 나는 남친의 방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어. 긴 머리카락 한 올이었는데 내 머리카락은 아니었어. 색도 질감도 전혀 다르더라고. 게다가 그의 옷에서 나는 향수 냄새. 전혀 모르는 여자 향수 냄새였어. 이게 뭐냐고 따지고 싶었지만 남친과의 대화는 이미 오래전에 멈췄다는 걸 깨닫고 혼자 머릿속이 복잡해졌지. 나는 혹시라도 다른 여자가 생긴 건 아닌지 의심하기 시작했어. 며칠 후 오랜만에 카페에서 데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남자친구가 갑자기 아무 말도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나를 두고 그냥 나가버렸어. 왠지 모를 불안함에 조용히 뒤따라가 보니 그의 발걸음은 예상 밖으로 한적한 골목길로 향하고 있었지. 그러다 그곳에서 한 여자를 보게 되었어. 그녀는 정말 아름다웠어. 긴 머리와 하얀 피부, 단아한 모습에 우아한 분위기까지. 그런데 그녀를 보는 순간 이상하게도 현실에서 좀처럼 볼 수 없는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뭐랄까, 꿈속에 나타날 것 같은 느낌이랄까? 남친은 그녀에게 다가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 두 사람은 가까이 서서 웃으며 이야기를 주고받았고 남친의 표정에는 설렘마저 서려 있었지. 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이상한 감정에 휩싸였어. 화가 났다기보다는 어쩐지 너무 낯설고 불길한 느낌이 강하게 들었지. 그러다 남친은 그 장소를 떠났고 그녀는 떠나는 남친의 뒷모습을 한참을 바라보며 가만히 서 있더니 그 순간 나는 내 두 눈을 의심했어. 그녀의 목이 서서히 길어지고 있었거든. 처음엔 고개를 숙였다가 드는 건가 싶었는데 아니었어. 목이 부드럽게 그렇지만 기괴하게 늘어나고 있었어. 사람의 한계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길이로 말이야. 충격적인 광경에 나도 모르게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어. 그녀는 비정상적으로 길어진 목을 휘감으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로 한참을 서 있었어. 그날 밤 나는 잠들 수 없었어. 내 눈앞에서 본 게 정말 현실이었을까? 남자친구는 왜 그런 여자와 만났던 걸까? 아니, 그 여자의 정체는 도대체 뭐였을까? 다음 날 나는 남친의 집으로 향했어. 그와 다시 마주할 용기는 없었지만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었거든. 그의 집은 아무도 없는 것처럼 조용했고 방 안은 차갑고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어. 방 안에는 긴 머리카락 뭉치들이 흩어져 있었고 침대 옆 바닥엔 작은 핏자국까지 보였지. 숨을 멈추고 천천히 방 안을 둘러보고 있는데 그가 집으로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고 나는 황급히
옷장 안으로 몸을 숨겼어. 그는 어딘가 피곤해 보이는 얼굴로 그녀와 함께 들어왔고 방 안의 공기는 더 무겁게 가라앉았지. 그녀는 방 안에 선명한 핏자국이 있었음에도 마치 아무 일도 없는 듯 태연하게 그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 그런데 그때 그녀의 눈빛이 이상하게 어두워지더니 갑자기 그녀의 목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뻗어와 순식간에 그를 삼켜버렸어. 그의 비명은 방 안을 가득 채우는 듯 하더니 이내 짧고 허무하게 끊기고 말았지. 방 안은 다시 고요해졌고 그녀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 자리에 서 있었어. 나는 옷장 속에서 그 모든 걸 지켜보며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지. 그 순간 그녀와 나의 눈은 정확히 마주했어. 로크로쿠비, 일본의 전통 요괴로 목이 길게 늘어나는 특징을 가진 존재이다. 보통은 평범한 인간처럼 생활하지만 밤이 되면 자신의 본성에 따라 괴이한 모습을 드러낸다. 로크로쿠비는 종종 억울하게 죽은 여성들의 원혼으로 묘사되며 억울하게 죽은 여자가 로크로쿠비가 되어 복수를 한다. 또 다른 특징은 자신이 로크로쿠비라는 사실을 모른다는 점이다. 주인공이 발견한 핏자국과 긴 머리카락은 단순한 흔적이 아니었다. 그 흔적들은 남자친구가 주인공을 지속적으로 폭행했으며 결국 주인공을 살해했다는 증거이다. 방에 남아있는 흔적들은 그녀가 죽음을 맞이한 장소였음을 알 수 있다. 주인공은 최근에 동네에서 벌어진 살인사건과 목이 긴 여자에 관한 소문을 들었지만 이 사건이 자신의 이야기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다. 그 이유는 주인공은 이미 남자친구에게 살해당했고 떠도는 영혼이 되어 죽음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남자친구가 만났던 정체불명의 여자는 남자친구에게 살해당한 후 복수심에 불타는 주인공의 영혼이 로크로쿠비로 나타났던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요괴로 변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여자가 자신임을 알아채지 못했던 것이다. 주인공은 결국 자신을 죽이고도 잡히지 않고 뻔뻔하게 일상생활을 이어가던 남자친구를 로크로쿠비의 모습으로 삼켜버렸다. 남자친구는 자신이 저질렀던 폭력과 살해에 대한 대가를 치른 것이다. 방과 후 늦은 오후였어. 유진이랑 나는 학교 운동장에서 놀며 그날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었지. 날은 점점 어두워졌고 운동장엔 나와 유진이만 남아있었어. 한참 재밌게 놀고 있는데 배가 살살 아파오기 시작하더라고. 아, 점심 먹은 게 잘못됐나? 배가 왜 이렇게 아프지? 너 아까 우유 먹더니 그거 상한 거 아니야? 그런가? 맛은 괜찮았는데. 몰라. 아무튼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 학교 운동장을 지나 학교 건물로 들어섰을 때 복도는 텅 비어 있었어. 그런데 이상하게도 1, 2, 3층의 화장실 문이 모두 잠겨 있는 거야. 그래서 하는 수 없이 4층까지 가게 됐는데 거긴 다행히 문이 열려 있더라고. 화장실 문을 밀어 열었을 때 안은 조용했어. 학교 화장실 특유의 찬 공기가 느껴졌고 난 다급하게 아무 칸에나 들어갔지. 문을 닫고 숨을 내쉬며 앉아있는데 옆 칸에서 물 내리는 소리가 들렸어. 뭐지? 이 시간에 누가 화장실에 있는 거지? 잠시 멈칫한 순간 화장실 불이 꺼졌어. 그리고 이어지는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 그 소리는 일정하게 들려왔지. 금방 멈출 줄 알았는데 점점 커졌고 마치 그 물방울 소리가 내 칸 쪽으로 다가오는 것처럼 느껴졌어. 심장이 터질 듯 뛰었고 아무것도 확인할 용기가 나지 않아서 문을 벌컥 열고 뛰쳐나왔지. 지혜야, 왜 이렇게 빨리 왔어? 너 안 닦고 왔지? 닦고 왔거든? 아니 4층 화장실에 갔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라니까? 4층 화장실? 왜 4층까지 갔어? 유진이는 갑자기 표정이 변하며 뭔가를 떠올린 듯한 표정을 지었어. 1, 2, 3층 문이 다 잠겨있던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4층으로 갔지. 너 하나코상 계단 몰라? 하나코상? 그게 뭔데? 학교에서 옛날에 있었던 일인데 어떤 여학생이 방과 후 운동장에서 놀다가 술 취한 개한테 쫓겼대. 그래서 화장실로 숨었는데 결국 4층 화장실 4번째 칸에서 끔찍한 일을 당하고 죽었다더라고. 그 뒤로 4층 화장실 4번째 칸에서 4번 노크하고 거기 누구 있어요? 라고 물으면 그녀의 대답이 들린다는 거야. 유진이의 말에 아까 화장실에서 있었던 일이 생각나서 소름이 돋았어. 다음날
친구들은 내가 어제 겪은 이야기를 듣더니 그 괴담의 진위를 확인해보자고 했어. 겁이 나긴 했지만 친구들이 있으니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지. 그렇게 우리는 4층 화장실로 향했고 화장실 안은 텅 비어 있었어. 뭐야? 지금 쉬는 시간인데 진짜 4층 화장실 아무도 안 쓰는구나? 그래, 그 괴담 너 빼고 다 알고 있다니까? 그나저나 너 그 누가 하지? 가위바위보 할까? 나만 아니면 된다는 마음으로 가위바위보를 했는데 내가 지고 말았어. 나는 어쩔 수 없이 4번째 칸 앞에 서서 조심스럽게 노크했지. 거기 누구 있어요? 다행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우리는 서로 마주보며 허탈하게 웃었어. 아이, 괜히 쫄았네. 역시 헛소문이었던 거지? 그런데 그 순간이었어. 우리는 잠시 서로의 얼굴을 보며 굳어버렸고 동시에 그 자리에서 도망쳤어. 그날 이후 집에서도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계속 들려오는 거야.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기 시작했고 밤이 되면 방 안에서 더욱 선명하게 소리가 들렸어. 그날 밤 나는 평소보다 더 깊은 피로감을 느끼며 잠들었어. 이상한 물방울 소리 때문인지 머리가 지끈거렸고 온몸이 무거웠지. 갑자기 숨이 막히는 듯한 압박감에 눈을 떴는데 팔도 다리도 마치 쇠사슬에 묶인 것처럼 꼼짝할 수 없었어. 그리고 뚝뚝 떨어지는 물방울 같은 소리의 정체를 알 수 있었지. 네가 날 불렀잖아. 나랑 놀자는 거 아니었어? 나는 그날 눈을 감은 채 아침이 되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지. 그날 밤 이후로 나는 더 이상 이상한 소리도 가위 눌림도 없었어. 처음에는 긴장이 풀리지 않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자 조금씩 안심하게 되었지. 그러던 어느 날 점심시간에 복도를 걸어가고 있었는데 유진이가 내 쪽을 바라보며 새하얗게 질린 얼굴을 하고 있었어. 유진아,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유진이는 내 말을 들은 것 같지 않았어. 유진이의 시선은 내 얼굴이 아니라 내 머리 위를 향하고 있었거든. 지혜야, 너 어깨 위에 누구야? (1, 2, 3층) 화장실이 모두 잠겨 있었던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이는 하나코가 주인공을 4층 화장실로 유인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상황이었다. 그녀의 비극적인 사건이 4층 화장실에서 일어났고 그 장소로 지혜를 끌어들임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자 한 것이다. 이로 인해 지혜는 어쩔 수 없이 4층 화장실로 향할 수밖에 없었다. 지혜와 친구들이 4번째 칸 문을 4번 노크했을 때 아무런 반응이 없었던 이유는 지혜가 하나코를 불렀을 때 하나코는 이미 그녀를 따라 화장실 밖으로 나온 상태였기 때문이다. 지혜가 들었던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는 하나코의 과거와 깊이 연관된 소리로 그녀가 비극적인 일을 당한 뒤 그녀의 피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이다. 물방울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는 점은 하나코가 지혜에게 점차 다가오고 있었던 것이다. 지혜가 가위에 눌린 이후 별다른 일이 없었다는 점은 처음에는 안도감을 주는 듯 보인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공포의 끝이 아니라 더 큰 공포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다. 하나코는 지혜를 곧바로 해치지 않았다. 그녀는 지혜의 공포심을 극대화하고 지혜가 방심할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시간을 벌었던 것이다. 하나코의 행동에는 목적이 있었다. 그녀는 지혜를 4층 화장실로 유인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비극적인 과거를 드러내고자 했다. 마지막에 유진이가 주인공의 머리 위를 바라보며 공포에 질린 모습은 하나코가 여전히 지혜 주변에 머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늘도 평소와 다름없는 출근길이었어. 늘 같은 시간, 같은 지하철역. 어딘가 이상한 4번 출구라는 표지판이 눈에 띄었어. 4번 출구? 여기가 원래 4번 출구였나? 그리고 출근 시간인데 사람이 왜 이렇게 없지? 이상하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바쁜 아침에 신경 쓸 틈도 없이 대수롭지 않게 지하철에 올랐지. 열차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나는 늘 그렇듯 핸드폰 화면에 시선을 고정했어. 그런데 이상하게도 출입문에 적힌 커다란 4라는 숫자가 눈에 계속 걸리더라고. 애써 무시하려 했지만 괜히 찜찜했지. 주변을 둘러보니 승객은 딱 한 명 있었는데 그 여자가 자꾸만 내 눈에 들어왔어. 그녀는 한쪽에 앉아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표정이 정말 이상했어. 굉장히 심각한 얼굴을 하고서 몸은 경직되어 있는 것 같았지.
말을 걸고 싶었지만 그 분위기가 너무 무거워서 선뜻 다가갈 수 없었어. 열차는 평소보다 속도가 느린 듯 했지만 문제는 없어 보였어. 그런데 정작 역에 가까워질 시간이 되자 열차는 멈추지 않았지. 이제 멈출 때가 됐는데 내가 잘못한 건가? 왜 안 멈추는 거야? 그때였어. 열차 안에서 방송이 울렸는데 4번 출구로 대피하세요. 4번 출구로 대피하세요. 스피커에서 나오는 목소리는 방송이라기엔 너무나 이질적이었어. 처음엔 잘못 들은 줄 알았지만 방송은 계속 반복되었지. 4번 출구로 대피하세요. 4번 출구로 대피하세요. 점점 더 커지는 소리에 내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 그 여자도 방송을 듣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돌아봤는데 그녀는 여전히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지. 꼼짝도 하지 않은 채로. 무언가 해야겠다는 생각에 숫자 4가 적힌 출입문을 열려고 했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어. 손잡이를 잡고 힘껏 당겼지만 소용없었지. 불안감은 점점 커져만 갔고 어쩔 수 없이 다음 칸으로 이동하기로 했어. 문을 열고 다음 칸으로 들어섰는데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어. 방금 내가 있었던 칸과 똑같은 구조였고 그 여자도 똑같은 자리에서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었거든. 분명 다른 칸으로 들어왔는데도 상황이 똑같았어. 나는 숨을 삼키며 그녀에게 말을 걸었지. 저기요,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하지만 그녀는 내 말을 무시한 채 움직임도 없이 핸드폰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지. 가까이 다가가 핸드폰을 얼핏 봤는데 엄마 미안해, 사랑해 라는 문구의 메시지가 반복적으로 보내지고 있었어. 그 모습이 너무 소름 끼쳐서 열차 안 공기가 무겁게 느껴졌지. 창밖을 확인하기 위해 창문 쪽으로 다가갔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 온통 새까만 어둠뿐이었지. 이상한 느낌에 곧바로 다음 칸으로 넘어갔어. 이제는 더 이상 평범한 상황이 아니란 걸 알았지. 그런데 이번에는 그 여자가 날 보고 웃고 있었어. 입꼬리가 비정상적으로 올라가 있었고 그녀의 핸드폰은 화면이 산산조각 난 채로 부서져 있었어. 깨진 액정 사이로 피 같은 붉은 빛이 스며나오는 것 같았지. 난 비명을 지르지도 못하고 뒷걸음질 치며 다음 칸으로 도망쳤어. 하지만 그 칸에서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지. 열차가 심하게 흔들리더니 벽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 바닥에서 끼익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내가 서 있는 자리조차 불안정했지. 그리고 그 여자의 웃음소리가 열차 전체를 울리기 시작했어. 공포감에 사로잡혀 급하게 문을 열고 다음 칸으로 뛰어들었지. 이번엔 아무도 없었어. 드디어 이 악몽에서 벗어난 건가 싶었지. 안심하고 겨우 숨을 돌리려는 순간 건너편 칸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 그리고 그곳엔 그 여자는 온몸의 뼈가 부러진 듯 이상한 형태로 꼬여 있었고 그 상태로 나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어. 4번 출구로 대피하세요. 이 지하철은 단순한 출근길이 아니라 주인공이 과거에 사고로 목숨을 잃었던 장소이다. 4번 출구는 현실 세계의 지하철 출구가 아니라 주인공이 사고로 사망하면서 저승으로 가는 입구가 되어버린 상징적인 출구이다. 과거 사고 당시 주인공이 탈출할 수 있었던 유일한 출구가 바로 4번 출구였다. 그러나 주인공은 그때 비상방송에도 불구하고 출구를 찾지 못했고 결국 열차 사고로 목숨을 잃게 되었다. 이 방송은 과거 사고 당시 비상안내로 나왔던 말이 반복되는 것이다. 주인공은 사고 순간 그 말을 들었지만 제대로 반응하지 못했고 결국 탈출에 실패해 죽음을 맞이했다. 지금 이 방송은 단순한 안내가 아니라 사고 순간의 기억을 반복하며 갇혀있는 주인공의 상태를 나타낸다. 핸드폰 화면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메시지와 열차 내부의 균열은 모두 과거 사고 당시의 상황이다. 깨진 화면은 충돌로 인한 파손을, 균열은 사고로 인해 파괴된 열차를 보여주며 그날의 비극적인 순간이 주인공의 기억 속에서 끝없이 재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열차에 등장하는 여자는 사고 당시 그 지하철에 있던 사람으로 주인공처럼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 공간에 갇혀 떠도는 영혼이다. 그녀의 핸드폰에서 반복적으로 보내진 엄마 미안해, 사랑해라는 메시지는 그녀가 죽기 직전 마지막으로 한 행동이었다. 즉 이 열차는 현실의 공간이 아닌 두 사람의 영혼이 떠도는 죽음의 통로이다.
최근에 이사를 했는데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아파트가 훨씬 낡아 보였어. 벽에 균열들과 여기저기 들뜨고 벗겨진 페인트 조각들이 이곳이 얼마나 오래된 곳인지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지. 창문 틈새로는 바람이 세차게 불어들어왔고 엘리베이터는 탈 때마다 불안하게 흔들렸어. 그래도 월세가 저렴했기에 이 정도 불편은 그냥 감수하자는 생각으로 애써 위안을 삼았지. 짐을 정리하다 말고 잠시 창밖을 바라봤어. 내가 사는 집에선 건너편 아파트가 눈앞에 그대로 보였거든. 밤이라서 그런지 대부분의 창문에는 불이 켜져 있었는데 유독 눈에 띄는 창문 하나가 있었어. 다른 방들은 환히 불이 켜져 있었는데 그 방만 깜깜하게 어둠 속에 묻혀 있었거든. 창문 하나만 불이 꺼져 있네? 저 집은 아무도 안 살고 있나? 단순히 비어있는 집일 수도 있었지만 그 집은 이상하게도 나에게 묘한 느낌을 주었어. 짐 정리가 끝나고 자정이 들 무렵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다가 문득 그 어두운 창문이 다시 떠올랐어. 아, 왜 이렇게 아까 봤던 그 집이 자꾸 생각나지? 방 안에 불을 끄고 밖을 내다봤어. 건너편 아파트 대부분 창문들과는 달리 그 집은 여전히 어두웠지. 처음 봤을 때와 똑같이 깜깜했지만 이번엔 그 너머에 무언가가 보였어. 사람 같은 형체가 창문 가까이에 서 있는 거야. 설마 내가 염탐한 걸 본 건 아니겠지? 나는 황급히 침대로 돌아갔지만 눈을 감아도 그 형체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 어둠 속에 우뚝 서있던 그 실루엣, 사람이 맞는지도 확신할 수 없는 그 모습이 계속 떠올랐거든. 다음날 퇴근 후 하루 종일 머릿속을 떠돌던 그 창문을 다시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이번엔 확실히 뭔가를 알아내겠다는 심정으로 방 불을 끄고 창밖을 보니 어제 봤던 그 형체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어. 폰으로 사진을 찍어 확대해보니 그 존재가 조금 더 뚜렷하게 보였어. 그 형체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었는데 손가락 사이로 얼굴이 가려져 잘 보이지 않았지. 머리카락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였고 몸이 이상하게 말라 있었다고 해야 할까? 사람이라면 너무 비정상적으로 마른 느낌이었어. 너무 무서워서 친구 혜진이에게 사진을 보냈어. 혜진아, 내가 보낸 사진 봤어? 에이, 인터넷에서 누가 합성한 거 보낸 거 아니야? 내가 믿을 줄 알고? 진짜야. 네가 와서 확인해보면 되잖아. 나 진짜 지금 바로 간다? 없으면 네가 야식 사는 거다. 그날 밤 친구가 내 집으로 찾아왔고 혜진이는 오자마자 창밖을 확인했어. 야, 어느 집이야? 네가 알려줘야지. 몰라. 난 무서워서 못 보겠어. 네가 잘 찾아봐. 저기 불 꺼져 있는 저 집이야? 어? 그런데 그 순간 혜진이는 멈칫하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 지수야, 나 눈 마주친 것 같아. 혜진이의 말을 듣고 다시 창문을 확인했지만 이상하게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 그리고 그때였어. 현관문이 갑자기 미친 듯이 흔들렸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도 모를 만큼 큰 소리와 진동이 집 전체를 뒤흔드는 것 같았지. 혜진이는 공포에 질린 얼굴로 말도 없이 혼자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궜어. 나도 무서워서 곧바로 화장실로 숨었지. 화장실 안에서 나는 귀를 막고 웅크렸어. 밖에서는 뭔가 부딪히는 소리와 낮고 깊은 신음소리가 이어졌지. 그 끔찍한 소리는 꽤 오랜 시간 지속되다가 어느 순간 모든 소리가 멈췄어. 나는 겨우 용기를 내서 문을 조금 열었는데 거실 곳곳에는 핏자국이 가득했어. 손톱 자국처럼 날카로운 긁힌 흔적들이 벽과 문틀을 따라 이어져 있었고 혜진이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지. 나는 떨리는 몸으로 창문 앞으로 걸어갔어. 그런데 건너편 어두운 창문에는 다시 그 형체가 서 있었지. 이번엔 두 손을 얼굴에서 떼고 있었고 나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어. SCP-096 비정상적으로 마른 인간형 생명체이며 팔다리가 매우 길고 비율이 일반적인 인간과는 다르다. 누군가 SCP-096의 얼굴을 직접 보게 되면 SCP-096은 즉시 격렬한 반응을 보인다. 얼굴이 관찰된 사실을 인지한 후 관찰자를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제거하는 것이 특징이다. 친구 혜진이는 그 창문을 보고 괴물과 눈이 마주쳤다고 했다. 이후 거센 소음과 충격이 집을 휩쓸었고 집 안에는 핏자국과 벽에 남은 손톱 자국이 발견되었다. 이는 혜진이가 그 형체에게 잔혹하게 당한 흔적으로 그것의 희생자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SCP-096이 혜진이에게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의 힘을 가했기 때문에 주인공 지수는 혜진이를 찾지 못한 것이다. 창문에 다시 나타난 형체는 이번에는 주인공을 바라보고 있었다. SCP-096의 얼굴을 마주해버린 주인공은 결국 친구와 같은 최후를 맞이했다.